ETF 같은 경우에는 ISA 같은 이런 절세 계좌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어떤 포트를 구성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글로벌 랩 운영하는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을 절세 계좌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하면 연에 15%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 15%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ETF 염정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ETF 여러 개 나눠 산다고 무조건 자산 배분 효과 있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사면 좋을까요?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금이나 ISA 같은 이런 절세 계좌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연금 계좌 안전하게만 운용하면 되지 않을까? 뭐 절대 손실 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예금성 자산처럼 굴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운용하는 게 진짜 위험한 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을지, 실제로 어떤 포트를 구성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마음부터는 연금 공부라는 책의 저자 저희 김호균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주신 마음부터는 연금 공부라는 책을 쓰게 된 이제 그 김호균 팀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주제 보니까 연금 계좌 자산 배분이라는 굉장히 이 막중한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현업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좀 따끈따끈하게 이 연금 ETF 투자책을 쓴 만큼 써먹으실 만한 얘기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부터는이라는 게 너무 이게 마케팅적인 약간 그런 노림수인지 아니면 이 특정 골든타임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제목이.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 은퇴 시기가 55세에 나오는 평균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실제 은퇴하는 나이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차원에서 이제 마음부터는 연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근데 사실 ETF를 뭘 사야 해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좀 반쯤은 함정인 것 같아요. 사실 뭘 사요 이전에 이 사는 거에 대한 바스켓, 그러니까 어떻게 자산을 나눠요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맥을 꿰뚫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뭘 사냐, what? 이 부분은 사실 연금 쪽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how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과정의 어떤 자산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은 저는 생각하기에 수익 전략이자 곧 리스크 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 자산 배분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제가 그런 자산을 통해서 제가 글로벌 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좀 운영하다 보니 내가 이제 글로벌 랩을 운영하는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을 절세 계좌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하면 연에 15%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 15%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입니다. 제일 어려운데.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15% 얘기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계산이냐면 우리가 풍요로운 노후에 대한 이제 청사진이 있잖아요. 그거를 달성하기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자금을 위해서 역산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점 시점 기준으로 얼마의 연수익률을 올려야 이 자금이 모일지는 계산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수익률이 제가 봤을 때는 10% 이상을 추구해야 그 정도 자산이 모일 수 있다라는 게 이 40부터 골든타임 15년 15% 이런 어떤 계획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0에서 15%라는 게 사실 연금 투자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공격적인 수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수단을 액티브 ETF로 고른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야지 이 두 자릿수의 어떤 그 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제가 관심과 관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액티브 ETF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트렌드가 지나가 버렸을 때 수익률이 처참하게 떨어질 수 있는 오히려 액티브를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액티브 ETF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연간 2%대의 수익률은 투자자들 자체가 만족을 못해요. 실제 증시도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좀 현타가 오신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굉장히 불나방처럼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그 어떤 중간선을 잘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예전에 연금 투자 자산이 굉장히 한정돼 있었어요.
안전한 자산 위주로 돼 있었고 뭐 예적금이나 채권, 펀드 안에서 있었지만 우리에겐 지금 뭐가 있습니까? ETF가 있죠. 네, ETF로 확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10년의 기간을 봤을 때 국장이 지금처럼 계속 높을 것도 아니고 과거 2, 3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자산 배분의 필요성 그리고 그거를 했을 때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인덱스 시대에서 액티브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액티브 ETF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관리와 관심 지속이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은 끄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관심.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자산 배분을 시청자분들이 바로 좀 따라하기 쉽게 한번 차근차근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포트폴리오 예시도 준비해 왔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할지라는 그런 계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은퇴 시기는 몇 년 얼마가 남았을까? 그리고 은퇴 시기와 별도로 연금의 수령 시기,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생기는 그 시점, 이런 부분도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려야 되는 시기와 그리고 이제는 불리기보다는 지키면서 인출을 해 나가야 하는 시기로 나눠서 그 시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분명히 달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중간에 버퍼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이런 어떤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기, 2기, 3기로 나눈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1기, 액티브 ETF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1기라고 한다면 2기는 이 인컴 포트로 바꾸기 전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코어 위성 전략이라 해가지고 인덱스를 주축으로 해서 액티브를 보조하는 그런 전략도 좋고요. 내가 내 자산의 일부를 인컴 포트로 변경을 해서 실제 인컴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 인컴을 재투자하면서 내가 그 시기에 받는 인컴 상품에 대한 검증 작업 그리고 신뢰의 획득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시기를 2기로 두는 거죠. 아니면 시간이 좀 그렇게 길지 않다 하면 1기와 2기로 나눠서 1기는 액티브 100%의 성장형 포트 그리고 2기는 인컴 포트 이런 식으로 좀 스위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55세에 은퇴하시는 분의 경우 한 60세 정도부터 65세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그 시점까지 버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55세부터 인컴 전략을 쓰고 그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연금 자산의 재원을 늘리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별 ETF를 종목을 우리가 먼저 고르기 전에 이 종목이 들어갈 바구니 크기부터 좀 정해라라는 의미로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팀장님 제 나이 또래 마흔 전후 그냥 마흔 전후인 이제 분들한테는 그러면 약간 위험 자산이나 안전 자산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좀 나누면 좋을지 저희가 한번 실전 포트폴리오를 좀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시기가 됐잖아요. 되셨으니까 이제 시작 시기라는 거죠. 시작 시기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해야죠. 10년을 바라보고 연봉률 15%를 노려보는 전략으로 포트를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IRP, 퇴직연금이 기본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30%의 안전자산이 맞아요. 제약이 있잖아요. 너무 싫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안전함을 채우고 그럼 나머지 10%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해도 30%가 받쳐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70%는 액티브 ETF 포트를 구성하면서 국내 비중, 미국 비중, 중국 비중 혹은 이제 뭐 파킹형 ETF 같이 현금성 자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포트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 이 포트를 가지고 그대로 연금저축과 ISA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ISA, 연금저축, IRP 그 절세계좌 3총사가 있는데 이거를 각각 하시기엔 어렵고 일관하는 관리가 유용한데 IRP로 시작하게 되면 이 30%는 두고 이 70%를 그대로 복제를 하면서 전체로 관리하게 된다면 어떤 충분한 연금 자산의 활용도 되는 거고 이후에 또 ISA가 연금저축에 들어오는 이 ISA 풍차 돌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연금 재원을 최대한 모아놓는 것이 이후를 위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럼 이제 종목을 콱 한번 찍어보죠. 물론 팀장님 다른 거 좋은 종목들 있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가 에이스 궁금증 해결소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제 이 포트폴리오의 절반이 원래 포트폴리오의 절반이 에이스 ETF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50%가 넘는. 네.
의도치 않았는데 네, 하다 보니 좋은 게 있으니까 우연히. 우연히 그 손이 담기는 거죠. 일단은 이제 IRP 포트폴리오가 중심이 돼서 넘어간다 했잖아요. IRP 포트를 먼저 짜는 거예요. 그러면 IRP 포트 채권형 그 30%를 뭐로 채우냐?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는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 또 하나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인데 그 언엣지. 엔비디아 채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30%와 국공채 7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상승도 노리지만 국공채 안전함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는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 투자가 한때 굉장히 크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의 생각은 미국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고민이 뭡니까? 기준금리 빠졌는데 장기금리가 안 빠져서 수익이 안 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아닙니다. 어쨌든 방향은 아래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오히려 이 기준금리 대비 장기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는 월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또 이거 언해지라잖아요. 네. 달러에 대한 노출, 투자도. 예, 그쵸. 분산 효과가 들어간다. 그래서 채권형은 이 두 개면 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형 포트, 우리 공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이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중국 주식이 나눴는데 이 비중은 제가 주간마다 조금 바뀌기도 하고 월간마다 바뀌기도 해요. 현재는 저는 국내 주식은 40%입니다. 높네요. 이게 최근에 조금 높이신 거예요? 그렇죠. 대세 추종하는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가 국내 증시에 신규 유동성이 워낙 많이 들어왔고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러티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넘버스까지 바뀌는 상황이 국내에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도 없는 국내 주식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비중을 지금 40%까지 늘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15%, 중국 주식은 5%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주식 40%를 뭐로 채우냐? 일단 첫 번째는 에이스 코리아 밸류업으로 채웁니다. 밸류업이라는 것이 지금 최근에 정책 기대감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밸류업에 포함된 탑2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을 놓치지 않고 지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ETF이기 때문에 코리아 밸류업 요거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이스 코스닥 150. 최근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 이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시장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 업계에서도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일 것이고 코스피는 이제 5천 찍어봤으니 이제 코스닥 3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믿음이 더 생겼죠. 코스피가 딱 찍고 나니까. 그런 부분 생겨서 그러면 이제 액티브로 운용하는 ETF가 좋겠구나 했는데 실제로 제가 뚜껑을 연 거를 보니 우리가 ETF로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인덱스라는 기준점이 있고 기준점 안에서 내가 판단을 해 투자하는 건데 좀 뭔가 기준점이 되는 걸 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액티브 ETF보다는 인덱스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150이 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최근에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쨌든 돌아가는 현상을 봤을 때는 넘어가지 않고 이 ETF를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에이스 코스닥 150은 현재 저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에이스 AI 반도체 탑3 플러스 ETF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메모리의 부족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공급 부족인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 섹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에이스 ETF의 가장 장점, 집중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집중하고 있는 이 탑3 ETF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반도체가 전 1분기까지는 이 상황이 유지될 거로 보여져요. 근데 반도체 병목 다음의 병목이 뭐냐? 저는 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현재 대세 추종을 하시고 이후에 새로 AI 전력 ETF가 출시된다면 그거로 갈아타시는 전략 생각하셨다가 꼭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 충분히 투자를 했고 그럼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에이스의 대표 ETF,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지금 이 테슬라의 주가가 약간 애매합니다. 상당히 테슬라에 대한 팬도 많고 이 AUM 상당히 크지만 지금 좀 애매한 구간에 있는데 조만간 이 중동 정세가 좀 정리가 되고 미국 테크주들의 반등이 시작되면 바로 그 다음 단계 피지컬 AI에 대한 주목이 될 거고 피지컬 AI에 있어서 지금 가장 넘버원 회사인 테슬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하반기 가서 높아지기 때문에 이 ETF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체인 액티브 ETF는 테슬라만 갖고 있지가 않아요.
예, 엔비디아도 있고 여러 기업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분산과 테슬라에 대한 추종까지 매력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 4 플러스. 네, 예. 이거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거의 매 회마다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의 나름 시그니처 상품이라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팀장님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하기는 해요. 어떻게 보시는지. 전 약간 중복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자, 중복은 뭐다? 집중이다. 예, 우리 이 시기에 이 집중을 해야 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15% 최소, 그렇죠? 예. 이 글로벌 반도체는 사실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 반도체 기업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인 이 시장의 흐름을 타는데 중요한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다음은 또 전력이다. 네, 그러면 이쪽에 있어서도 지금 반도체 집중하시고 이 다음에 전력으로 넘어가는 전력도 유념하시고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생각도 들으실 거예요. 아, 그럼 미리 바꾸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ETF 포트를, 절세계 포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느끼는 거는 한 템포 느리게 가도 괜찮고 오히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리스크보다 시장이 확실히 이젠 반도체에서 전력이야 라고 보여줄 때 옮겨 타도 충분하고 오히려 그 전략이 이 연금 장기 절세 투자에는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주목과 어떤 포인트가 반도체니까 반도체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전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때 옮겨 타시는 게 맞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반도체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전 중국 투자는 안 하는데 중국도 약간 들어가 있기는 해요. 사실 뭐 중국의 투자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중국도 상당한 기회라 생각하고, 작년 2월에 중요한 흐름이 뭐냐, 딥시크가 등장을 했어요. AI라는 이 큰 혁명이 미국만 하던 거에서 중국도 하는 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또 강점이 뭐냐면 피지컬 레이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제조 역량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망도 굉장히 괜찮아요. 거기에 있어서 이 에이스 차이나 AI 빅테크 탑2,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건 알리바바입니다. 중국에 있어서 AI를 가장 잘하는 기업, 미국은 어딜까요? 네? 잠깐만요. 놓쳤어. 미국에서 AI를 가장 잘하는 기업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미국에서 AI 현재? 구글? 네, 그렇죠. 구글이죠. 그 이유가 AI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는 풀스택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AI 칩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데이터 센서를 운영하고 서비스까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딱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주가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성 차원에서 AI 투자를 분산시킬 필요는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글로벌한 넌 US 흐름이 한국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약간 소외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다시 또 이런 자금 흐름이 들어갔을 때 이 항생테크에 속해 있는 이 알리바바를 포함한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포트에 지금은 조금 작지만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저기 기타에 머니마켓 액티브를 넣으셨는데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비중 정해놓고 끝나면 좋은데 이제 특정 종목들 막 올라가면 사실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밸런싱 얘기를 항상 하는데 제 AI 반도체 탑3가 너무 올라가서 비중이 높아져서 팔고 싶지 않은데 이제 방금 방송에선 제가 리밸런싱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온 날 그래 내가 말도 하고 왔는데 좀 실천을 해야겠다 해서 실제로 저거를 팔았어요. 조금 일부 팔았더니 더 오르는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또 막 푹푹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리밸런싱을 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때 이제 판 금액을 사실 머니마켓 액티브에 넣어놨다가 이제 그때그때 또 필요할 때 더 들어가거나 하는 활용도로 좀 사용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고점에서 팔고 싶은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연금 계좌는 내가 판다고 해서 빼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의 수익률을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올라가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비중을 맞춰가면서 포트폴리오 수익을 관리하셔야지 내가 이거를 수익내서 팔았다, 손실내서 팔았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밸런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때 이제 리밸런싱 하면서 판 금액들은 저런 대기 자금으로 항상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머니마켓 액티브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파킹 ETF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특히 IRP 계좌 같은 경우는 매매수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사고 팔고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실제 현금화 할 필요 없이 바로 이걸 사면서 또 추가적인 어떤 이자 수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중에 원픽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에이스 코스닥 150 에스코스. 네. 네네네.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는데 어쨌든 자산 배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의 종목들은 자산 배분한 안에서 적절히 내가 조금 선택하면 좋고 리밸런싱도 굉장히 유지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회사 이직을 했거든요. 이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정산을 받게 되고, 근데 저는 증권사 다니면서 제 퇴직금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눈앞에 보이는 그 이제 연금저축과 IRP에 있는 투자를 하는데 제 뒤에 있는 DC가 어디에 있는지, DB인지도 몰랐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DB였어요? DC였더라고요. DC였어요? 심지어? DC가 은행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DC였는데도 운용을 안 했고 그냥 이제 방치돼서 약간의 이자만 붙은 상태로 이제 목돈이 들어왔는데, 제가 어쨌든 랩을 운영하기 위해서 글로벌 자산형을 쓰는데 그 전략을 갖고 ETF 포트를 짜서 운영해보니 결과가 좋은 거죠. 그 결과를 고객분들 공유하는데 반응이 또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이 연금이라는 부분이 내가 잘 운용해서 연에 15%를 낼 수 있으면 연복리로 계산했을 때 다른 거 기웃기웃 거릴 필요 없이, 스트레스 받을 거 없이 이거에만 집중해도 내 노후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략들을 공유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이유가 이 책을 쓰게 된 부분이었고요. 근데 관리가 안 되면 안 하면 못하고 제가 욕을 엄청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누누이 말씀드리는 지속적인 관심 관리를 하는 각오로 액티비티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유연한 사고로 현재 흐름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안에는 구성 종목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연금 투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투자의 어떤 그 지식이 본인의 기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자산의 증식에 도움이 되실 거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거를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댓글을 통해서 좋은 말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이 마음부터 연금 공부, 꼭 40살 내외가 아니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차차 공부를 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말 구체적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꼭 댓글은 좋은 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만 아니면은 속상할 거예요. 그렇죠? 좀 신경 쓰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 댓글에 신경 쓰는 편이니까 좋은 말만 남겨주시길 부장님도 바라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시나요? 저 많이 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CE ETF